닷새간의 설 연휴가 마무리된 가운데 여야가 이 설 민심과 관련해서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 간 양자 토론에 이어 오늘은 여야 대선 후보 4인의 첫 TV 토론도 열립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네, 5일간의 설 연휴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설 민심, 이 밥상머리 민심이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여야 모두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두 분께서는 이번 설 연휴 민심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그래서 뭐 당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낸 것도 있지만요. 일단 설 민심, 그러니까 선거가 양 후보 간의 초접전으로 접전 상황에서 이 설 민심 밥상에서의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가 그 다음에 이제 반영이 되고 2월 15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까지 매우 중요한 결정되는 그런 기간이었다고 보고요. 일단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설 민심 밥상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후보가 누굴지 아마 비교를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그동안 보여줬던 거는 양 후보 간의 네거티브만의 정책들이 실종됐다 하지만 설 밥상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다음에 경제 회복의 어떤 정책들을 누가 더 많이 제안하고 있는지 또 유능한 경제 대통령으로서 이재명 후보가 과연 주장을 하는데 그게 맞는지 아니면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과연 살림살이에 도움이 될 건지 그런 판단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좀 아쉬웠던 점들은 첫 번째 이제 설 전에 국민들께서 토론을 봤어야 되는데 토론이 무산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좀 마이너스 점수를 줬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토론을 우리 측에서 무산시켰다는 그런 주장들을 하시는데요. 국민들은 이제 쭉 봤을 때는 토론을 윤석열 후보가 계속 거부하시다가 중간에 이제 하겠다고 해서 양자 토론까지 갔는데 결국에는 보면은 토론을 꽁무니를 뺀 건 윤석열 후보다. 아마 그런 면에서 윤석열 후보를 준비 안 된 후보로 봤을 것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마 주술 논란 부분들도 아마 얘기가 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주술 논란들 왜 이렇게 도사와 주술에 가까운 분들이 많지 주변에 아마 이런 얘기도 오갔을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는 윤석열 후보가 과연 지금 어떤 네거티브 외에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정권 교체라는 얘기를만 하지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비전을 제대로 제시한 건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준비된 후보가 누군지에 대해서 아마 평가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 전 부원장께서는 이번 설 연휴 민심 윤석열 후보에게 좀 더 유리했다고 보십니까? 아니 유불리의 문제보다도요. 이번 대선의 주요 하두가 정권 교체니까 많은 분들이 대통령 선거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 혹은 윤석열 후보가 이길 수 있는 거냐 이런 걸 묻는 분들이 많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도 이제 확실히 정권 교체를 위한 확실한 카드로서 단일화 문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가 가능하냐 갈 수 있느냐 내부 속내는 어떠냐 이런 질문들을 가장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고향이 경남 창원인데 네. 고향에 가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들은 듣기가 힘들었고요. 그러셨어요? 네. 그 지역이 그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국민들이 워낙 잘 알고 계셔서 그런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없었고 설 밥상에 특별한 다른 이슈나 이런 거는 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기존의 연장선상에서 예. 사실 이번 설 밥상머리 민심에서 가장 많이들 이제 주목했던 게 양자 토론이었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토론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희 생각을 하다가 그 자료 지참 여부를 두고 공방을 이어가다가 결국엔 토론이 무산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니 탓 공박이 있다 이런 보도도 있고 방금 민주당에서도 이제 좀 윤석열 후보에게 공을 돌리는 듯한 공이 아니죠. 탓을 돌리는 듯한 그런 발언도 있었는데 아니 어떻게 근데 생각하세요? 원래 양자 토론을 처음 제의하신 분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후보신데 무슨 그간에 토론 관행상 있지도 않았던 조건들을 내걸고 자료를 가지고 하니 많이 혹은 특정 이슈에 대해서 시간을 제한해서 하니 많이 하는 조건들을 달았어요. 예.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간의 대선 후보 토론에서 이런 게 문제가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오늘 저녁에 이루어지는 사자 토론회에 대해서 선관위가 자료를 지참해서 할 수 있다고 입장을 내놨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민주당은 왜 이걸 들고 나오는 건지, 왜 새로운 조건을 자꾸 걸어서 무산시키는 건지, 이게 결국 토론회를 피해가려고, 회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고요. 많은 분들이 그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 걸로 저도 봤습니다. 네, 저도 이제 한 말씀 드려야 되는 게 예. 이제 히스토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무엇이 진짜인지.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윤석열 후보가 그 격한 단어를 써가시면서까지 이재명 후보한테 가짜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토론 안 한다. 확정적 범죄자와는 뭐 이런 표현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토론을 안 하시다가 토론을 피하는 부분들이 여론에 밀리다 보니 하겠다. 근데 조건을 뭘로 걸었습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 대장동 건만 조건으로 하겠다.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어처구니 없이 토론이라는 자체를 어떻게 그 한 건으로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 저희 측에서는 좋다 하자. 일단 국민들께서 토론을 궁금해 하시니까. 예. 그래서 했더니 향후에 이제 협상을 이제 했습니다. 했더니 그 국민의힘 쪽에서 그 제안서가 문서가 있어요. 세계 산무 토론을 하자. 뭐 자료 없이, 토론 주제 없이, 그다음에 뭐 형식 없이 해서 그냥 그렇게 하자고 국민의힘에서 그래 제안을 했거든요. 처음에. 네. 그래서 그걸 받고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양자 토론이 이제 될 것 같으니 쭉 진행을 했는데 법원에서 양자 토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니 다자로 해라. 결정이 나오니까 갑자기 국민의힘에서 31일 7시에 방송사가 잡아놓은 그 시간에 양자 토론하자고 어깃장을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질의하게 뭐 자료를 뭐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 민주당에서는 아니 국민의힘에서 먼저 자료 없이 하자고 해놓고 나서는 왜 갑자기 또 자료 타령을 하십니까? 그리고 토론 자체가 국민들한테 무엇을 알고 있는지 준비가 됐는지를 하려면 그냥 뭐 말하자면 오픈북을 하지 말고 좀 숙지를 해서 하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거 뭐 컨닝을 해야만 꼭 토론을 할 수 있냐 이런 얘기까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로 국민들께서 하시면 이건 민주당이 무산시킨 게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설 전에 본인이 준비 안 된 부분들이 회자될 것을 두려워해요. 저는 이거를 깼다.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통 토론회라는 게 하면 예. 주제 토론도 하고 주도권 토론도 하고 무슨 공개 질문에 대한 공식 답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 순서대로 하고 그다음에 자료를 보고 하던 준비한 우리가 어떤 토론에 나가더라도 약간의 메모를 가지고 나가는 게 네, 메모는 성례잖아요. 나가요. 그렇죠. 참고할 만한 자료를 자료는 보고 가질 수 하든 있죠. 뭐 보고 하지 않든 간에 그걸 평가하는 것은 시청하는 국민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자꾸 민주당이 조건을 거세요? 나는 그게 참 조건을 이상하거든요. 국민님이 걸고 오신 거를 갑자기 말을 바꾸신 거라니까요. 그 내용은 팩트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양자 토론은 뭐 토론 협상 과정이 토론보다 더 요란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 간의 양자 토론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지금이 위기 시기다. 그러니까 국채 발행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도 지금 당장 쓰고 바로 내년에 갚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약간 모순 있어 보이는데 또 SOC를 비롯한 지역구 사업에서 구조조정하자 30조의 근거는 네. 재량 지출 300조의 10%입니다. 그러고 부족하면은 국채 발행하자.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는 한번 주자. 대대적인 폭락 사태가 벌어지면 어떡하냐. 우리가 공공주택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5%밖에 안 되니까 이 공공주택을 대량으로 확보하는 기회를 좀. 문제는 부칙에 지금까지 다선 의원들은 다 초선으로 인정을 해요. 아, 네. 그러니까 그 지금의 다선 의원들이 3선이 되려면은 2032년인가가 돼야 됩니다. 꼼수 부리지 말고 네. 그 우리 후보님께서 좀 강하게 좀 추진력을 가지고 하셔서 네. 이 개혁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모처럼 열린 대선 후보들 간의 토론이었습니다. 정책 위주의 토론이 펼쳐지면서 모처럼 네거티브 없는 정책 검증의 시간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한편 한편에서는 날카로움이 없었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요. 일단 김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 양자 토론을 보면서 역시 경제적인 해박한 지식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김동연 후보도 오랫동안 이제 경제 분야에서 경륜을 쌓으신 분이잖아요. 그에 못지않게 이재명 후보도 거기에 덧붙여서 어떤 앞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이
무엇을 먹고 살지, 민생에 대해서 뭐가 필요할지, 부동산 문제, 소상공인 문제 이런 부분들 아주 구체적으로 수치까지 제시하면서 나름대로 비전을 보여줬던 좀 알찬 토론이었다 보고요. 날카로움은 모르겠습니다. 보시는 분들께서 어떤 뭐 날선 네거티브가 있어야 날카롭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제가 봐서는 어제 한 17만 정도가 동시 접촉해서 보셨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을 봤을 땐 그 날카로움보다는 어떤 훈훈한 민생에 대한 어떤 청사진을 볼 수 있었던 그런 계기였고 저는 수치들이 대단히 많이 나왔어요. 뭐 100%, 뭐 3천 몇백억, 뭐 이런 수치들. 근데 과연 윤석열 후보가 이제 오늘 다자 토론 하시는데 그런 수치 부분까지 또 해박하게 가져올지 그런 부분들은 아마 국민들이 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알찬 토론이었다, 훈훈한 민생 토론이었다라는 평가하셨는데요. 예, 부원장께서 뭐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용하게 잔잔하게 가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토론의 분위기 전체가 일종의 두 분이 공생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볼 때 35%대의 지지율을 가진 후보하고 1%대의 지지율을 가진 후보가 양자 토론을 하는데 관심을 가지는 분은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거를 두 분도 알았기 때문에 그 토론의 방식이 라디오와 유튜브를 통한 방식으로 했을 거거든요. 안 그러면 방송을 어떤 식으로든지 뭐 섭외를 하든지 아니면 방송이 취재를 하든지 방영을 하든지 했을 건데 이게 라디오와 유튜브로 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범위를 좁힌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분의 노림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대중의 관심을 전혀 받고 있지를 못하니까 이재명 후보하고 토론함을 해서 대중의 관심도를 좀 높이고 그러다 보니까 뾰족한 검정의 칼날 이런 거는 전혀 들여대질 않았어요. 이게 말하자면 적대적인 부분은 전혀 볼 수가 없었고 그런 측면이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도 김동연 후보를 정책적 연대 대상 내지는 포용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갈 수 있다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연대 가능성을 언급해 주셨는데 네. 실제 연대 가능성 있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어떤 포용에 대한 얘기를 했죠. 실용주의이기 때문에 뭐 유승민 후보, 홍준표 후보, 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정책 연대, 안철수 후보까지 모든 걸 포함해서요. 좋은 정책들은 같이 포용해서 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뭐 어떤 물리적 연대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이제 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김동연 후보 자체도 본인의 레이스를 끝까지 하시겠다고 하고 그거를 저희가 그런 입장인데 뭐 같이 뭐 포함해서 같이 가겠다고 하는 거는 좀 경솔할 수 있는 발언 같고요. 일단은 정책 연대는 같이 갈 것이다. 그게 김동연 후보뿐만 아니라 뭐 유승민, 홍준표, 안철수, 심지어 윤석열 후보까지 좋은 정책이 있으면 연대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이재명 후보의 기본적인 실용주의 노선입니다. 네. 어제 양자 토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라디오로 진행이 됐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보셨어요. 그만큼 토론이 많지 않아서 관심이 많이 쏠리는 것 같은데 오늘 저녁 드디어 사자 토론이 열립니다. 8시부터 2시간 동안 4개 분야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먼저 이재명 후보는 어떤 전략으로 좀 임할 각오인가요? 일단 이재명 후보가 양자 토론을 윤석열 후보한테 끊임없이 주장했던 부분들은요. 제발 경제 민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통상 지금 국민의회에서 말씀하는 건 정책 검증을 하고 거기에 뭐 대장동 의혹과 성남 FC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하실 수 있습니다. 검증의 영역에서는 필요하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 후보들의 선거는 관행적으로요.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 이런 부분들을 나눠서 해왔습니다. 그게 국민들의 관심도도 있는 분야, 각 분야별로 국민들의 관심도가 다 있고요. 그리고 매우 다음 대한민국을 이렇게 진행시켜 나가는 어떤 대통령으로서 어떤 비전을 갖고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외교 안보 부분들, 경제 부분들. 그래서 이 경제 민생 부분을 가장 좀 핵심적으로 얘기를 해서 유능하고 그다음에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대한민국을 어떤 대통령의 청사진으로서 이끌어갈 수 있는지 어떤 신뢰와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토론으로 진행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게는 약간 공격이 몰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격이 몰리는지 어느 후보에게 공격이 몰리는지를 보는 것은 중요한 관전 포인트고요.
그 여러 후보들의 집중 공격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기 때문에 예, 그게 꼭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그 사자 토론회 큐시트를 제가 봤어요. 봤더니 120분을 산술적으로 나누더라도 한 후보에게 30분 정도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네. 큐시트를 보니까 공통 질문이 2개인가 그렇고 네. 그다음 주제 토론이 2개, 주도권 토론이 2개, 뭐 그다음에 처음에 시작 인사하고 마무리 인사 이렇게 돼 있던데 주제 토론이 뭐 예를 들면 부동산 외교안보가 주제 토론으로 분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자유하고 일자리 경제 문제가 성장 문제가 주도권 토론으로 돼 있던데 주제 토론 각각 5분씩, 주도권 토론 각각 7분씩 이러면 그 주제 토론하고 주도권 토론에서 후보들이 이제 갑론을박을 하지 않겠습니까? 검증도 하고 정책 검증이든 뭐 그간의 뭐 사안에 대한 검증이든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7분 동안의 주도권 토론 중에 후보 2명 이상에게 질문을 해야 되면 뭐 질문에 대한 답변이 1분, 2분 뭐 이 정도 수준에서 거치기 때문에 실제로 자질 검증이라든가 정책 검증의 시간은 거의 없을 거다. 결국 제가 볼 때는 누가 더 대통령감이냐 혹은 누가 국정을 책임질 신뢰 있는 후보냐 이런 부분을 국민들께서 아마 토론을 보시면서 어떤 이미지나 그 언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후보의 그 토론 전략도 그 부분에 맞춰져서 들어갈 거다. 신뢰를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그다음에 자질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갈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후보 검증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편적으로밖에 이루어질 수 없을 거다. 아주 제한된 범위로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어떤 구도로 나올지도 많은 관심이거든요. 단일화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다 보니까 과연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도 많은 충돌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정책 경쟁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보통 이게 토론 전략을 짤 때 그러니까 다자구도면 주공의 방향하고 보조 공격의 방향을 이렇게 나누는데요. 지금 그 질문하신 내용이 아마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권 교체라는 국민의 55%에서 60%에 달하는 국민들의 여론을 신경을 써야 되니까 이게 지나치게 윤석열 후보를 밀어붙이기가 힘든 측면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도 사실은 뭐 국민들이 지금 설 민심에서도 나타났다시피 단일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니까 네. 일정 정도 안철수 후보는 포용하면서 같은 가치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후보로 포용하면서 적절하게 입장을 내는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단일화는 네. 이제 국민들이 워낙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분 다 표면적으로는 뭐 지금 생각 없다고 하고 있지만 이슈 자체를 회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월 10, 지금 열흘 뒤부터면 후보 등록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시간도 13, 사실 14일. 없어요. 근데 이게 네. 어떤 부담이 있냐면 특히 지지율이 낮은 후보가 정권 교체의 여론을 분열시키는 책임을 뒤집어 쓸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는 15%를 정점을 찍고 지금 10% 이하까지 떨어지는 어떤 조사는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후보의 선택이랄까 행보랄까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네. 이 단일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지금 좀 현재까지는 좀 어렵지 않냐라고 보는 이유는요. 일단 지지율 추이만 좀 보더라도요.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여러 가지 실언과 당내 갈등 때문에 한 20%대까지 떨어졌을 때 안철수 후보가 15% 정도 갔거든요. 근데 윤석열 후보가 지금 회복기를 보면 그 안철수 후보가 빠지는 만큼 회복을 합니다. 네, 보면은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철수 후보의 토론 전략은 본인이 보수층, 지지층에 대해서 내가 보수의 후보로서는 준비된 후보다라는 것을 아마 방점을 찍을 것이다. 예. 그래서 제가 봐서는 안철수 후보는 안철수 후보대로 단일화 없이 내가 준비된 후보로서 보수층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이번 토론회를 매우 큰 기점으로 생각할 것 같고요. 네. 윤석열 후보 자체도 자강론을 내세워서 안철수 후보와 이제 단일화에 대해서 선을 그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단일화 논의는 지금 현재까지는
논의도 없을 뿐더러 생각도 없는 것 같다. 그래서 토론회 보고 나서 아마 좀 윤석열 후보가 정말로 안철수 후보보다도 보수층에서 준비 안 된 것처럼 보인다면 네. 그러면 좀 어느 정도 15% 다시 뭐 지지율 변동이 안철수 후보가 올라간다면 그때쯤 되면 단일화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한 자릿수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하기는 좀 쉽지 않다. 그래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설 연휴 동안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이 사적인 용무에 경기도 공무원들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이어졌습니다. 네. 김혜경 씨가 이 논란이 된 지 닷새 만에 자신의 불찰이라면서 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에 앞서서 이 당사자인 배모 씨도 이 후보 부부에게 잘 보이려 한 일이다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김 씨의 사과와 배모 씨의 해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후보자와 배우자, 저희 이재명 후보와 배우자가 직접적인 뭐 지시를 연관이 된 건 아니지만요. 일단은 오늘 이제 후보께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사 재직 시절에 부하 직원의 그런 부분들에서 불찰이고 제대로 세심하게 책임지 못해서 죄송하다 국민들께 송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감사 청구를 해서 철저하게 어떤 문제별로 다 책임질 부분들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 했고요. 그게 이제 기존의 입장이고요. 그다음 배모 씨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은 배모 씨와 A 씨 두 분이 이제 비서더라고요. 두 분이 비서진인데 둘이서 했던 사적 내용들이 좀 어떤 과도하게 됐던 부분들, 국민들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요. 어떤 배 씨가 혼자 뭐 잘 보이기 위해서 윗사람 모시는 입장에서 잘 보이고 싶은 심정은 이해하지만 좀 과한 부분도 있었지 않냐. 그리고 또 후보나 저희 이제 배우자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못 챙겼기 때문에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네. 네. 조 전 부원장님 어떻게 이 상황들 바라보고 계세요? 이게 뭐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공직에 있어 본 사람들이면 다 아실 건데요. 우리나라에 지금 뭐 공무원들이나 또 국영 기업이나 혹은 지방 공기업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아실 텐데 예. 이게 법인카드라는 것은요. 그 처음에 딱 받을 때 저도 창원시설공단 이사장을 했습니다. 법인카드를 받을 때 주의를 받습니다. 언제 쓸 수 있는지 어디에 못 쓰는지.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주말 못 쓰고요. 그다음에 관할 지역을 벗어나면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개인 카드로 끊고 법인 카드로 다시 바꿨다라는 것은 시간상으로 조건상으로 법인 카드를 쓸 수 없을 때 개인 카드를 쓰고 그다음에 의도적으로 사람을 보내서 다시 그걸 취소하고 법인 카드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과감한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공직자 중에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나가지고 몰랐다. 뭐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상시적으로 시킨 일은 아니다. 상시적으로 시키지 않았는데 대리 처방을 하고 음식 배달을 시키고 속옷 정리를 시킵니까? 저는 이거는요 대통령 후보 부인으로서 큰 흠결이고요. 그다음 오늘 뭐 이재명 후보께서 그걸 입장문을 내놨던데 뭐 경기도에다가 감사관실에다가 감사를 청구하고 했던데 그러면 현직에 계실 때는 몰랐습니까? 도지사의 법인카드를 부인이 갖고 다니는 게 그게 부인이나 비서가 갖고 다니는 거 어떻게 도지사가 모를 수 있습니까? 저는 이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과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배우자가 갖고 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부원장님께서 이제 이렇게 애둘러서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감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존 소무관 입장은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배우자가 배분카드를 가진 게 아니라 배모 씨와 A 씨는 배 씨는 이제 별정직 공무원으로 있기 때문에 법인카드를 소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어떤 책임을 받은 게 아니라 몇 개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카드로 했다 법인 카드로 바꾼 부분들이 배모 씨의 판단이었는지 지시였는지 이런 부분들이 감사를 통해서 밝혀져야겠죠. 하지만 현재까지는 배 씨가 본인이 말하자면 뭐 배우자든 이 모시는 분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고 입장을 밝혔으니 그 부분은 감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팩트가 드러난 이후에 논의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좀 그런 도지사의 말씀을 법인 카드를 여러 개로 나누어서 특보라든가 밑에 사람이 쓰는 경우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경우에도
도지사의 승인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고요. 더더군다나 수행 비서가 아닌 비서가 법인카드를 가지고 무슨 소고기를 사고 무슨 초밥을 시키고 한다는 게 그게 말이 그러니까 됩니까?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건지는 밝혀져야겠죠. 그러니까 더 길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법인카드를요, 도지사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요. 법인카드는 지금 경기도 본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 법인카드 이제 업무 추진비식으로 쓰는 법인카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도에서 배 씨가 그걸 사용했다. 그 법인카드를 정도가 쓴 그 팩트입니다. 마음으로 예. 공무원인 비서를 사적 비서로 활용한 거 아닙니까? 사적 비서 그 부분도 관련이 돼 있는 거를 감사를 통해서 밝힌 뒤에 팩트가 정확하게 나온 뒤에 얘기를 하는 게 맞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문제가 드러나면 책임지겠다 이런 언급을 오전에 내놨으니까요.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 후보들의 공약 관련 설전도 치열했습니다. 우선 이재명 후보의 고속도로 졸음쉼터, 태양광 그늘막 설치 공약을 두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중국 업체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일단 민주당 차원에서는 이것이 사실 왜곡이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뭐 사실 왜곡까지는 모르겠고요. 왜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댓글로 후보한테 딴지를 거실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 팩트도 틀릴 뿐더러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이게 어떤 중국과 계속 이제 각을 세우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중국산 패널, 중국 좋은 일 시키냐. 그다음에 뭐 사드 재배치 이런 부분들. 예. 그다음에 외국인 건강보험 부분도 중국이에요. 그래서 왜 지금 국민의힘이 중국에 대한 어떤 감정을 자극해서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지 저는 좀 우려가 됩니다. 하지만 그냥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만 잠시 말씀드리면 네. 이 고속도로에 졸음쉼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태양광 그늘막 위에 그늘막을 설치하는데 그 유유 공간이 있으니 거기에 태양광을 설치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국민 제안 캠페인을 했는데 거기에서 6,300건을 받은 것 중에 한 건입니다. 이게 국민들이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 해서 이거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공약으로서 한다는 것이고 이 태양광 그늘막 설치는요. 아시잖아요. 졸음운전이 얼마나 위험한지. 예. 그래서 뭐 고속도로에다 이런 거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다가 신재생에너지까지 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자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내 태양광 모듈은요. 다른 데하고 달리 국내산 점유율이 64%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산 패널이 많긴 하지만 그 세계 점유율이 한 80 되지만 유일하게 우리 국내만 봐서는요. 태양광 모듈은 우리 국산율이 65%에 달하기 때문에 자꾸 무슨 중국 좋은 일 시키냐 하는데 그러면은 석유 수입해서 쓰면 뭐 중동 좋은 일 시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이상한 소리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어떤 노림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중국을 자꾸 자극해서 우리 경제에 도움도 안 되고 그다음에 우리 향후에 외교 안보 부분에 있어서 전혀 도움 안 되는 일을 선거에 지금 20대 청년들이나 30대들이 북한과 중국을 싫어한다는 어떤 그런 정서를 노리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래서는 좀 안 된다. 좀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예. 사실 윤석열 후보는 이제 설 당일에도 이제 강화 평화 거기를 찾아서 전망대를 찾아서 계속 안보 행보를 걷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말한 태양광 패널도 그렇고 사드 배치도 그렇고 외교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의 공세가 있는데 그럼에도 사드 배치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아니 우선 뭐 중국 편향을 활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간에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얼마나 중국 편향적이었으면 이런 상황까지도 이게 논란거리가 되겠습니까? 탈원전 정책하고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쓰면서 최대의 수혜자가 중국산 태양광 패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새만금에 설치된 태양광 셀의 75%가 중국산이었고 그게 국산으로 둔갑돼서 들어왔다는 얘기도 다 알려진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이재명 후보가 58번째 소확행으로 했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의도가 있으시겠지만 의혹이 가는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드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북한이 1월 달 한 달 동안 7번 미사일 공격을 했는데 그 중에서 서너 차례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한국 내 주요 군사 기지를 상정하고 거리상으로 볼 때 그런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미사일에 대한 방어망을 중점적으로 구성하겠다는 건데 그게 왜 문제가 되고 그게 왜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민주당이
말만 열면은 중국 눈치를 보거든요. 안보 주권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저는 민주당의 안보 주권에 대한 부상이 어떤 건지 좀 알고 중국 싶어요. 눈치를 본다는 거는요. 좀 이게 억측이시고 2016년도 보십시오. 사드 배치 박근혜 정부 때 해서 그때 한한령 터지고 경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리고 중국은요. 우리가 경제적인 대외적인 아주 교역국이에요. 80% 이상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중국이 한한령 내리면서 문을 닫은 부분들을 문재인 정부 들어서요. 중국을 달래서 어떻게든 경제적으로 풀어보려고 해서 지금도 많이 안 풀렸지만 그나마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과의 외교 정책을 망친 게 박근혜 정부입니다. 그걸 뒷수습한 게 문재인 정부인데 그걸 가지고 뭐 친중이라고 하는데 아니 대한민국 경제 먹고 사는 우리 국익에 도움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는 게 어떻게 그게 뭐 나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에 근데 대해서 그걸 다시 그런 사드 자세를 재배치를 일관해서 하면- 얻어낸 게 지금 예, 예. 미사일 핵 실험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거는 중국에 당연히 대- 하면 안 아니 되죠. 잠깐만요. 예. 몇 년 전에 이재명 후보께서 중국 관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되면 사드를 어떻게 하겠냐고 묻는 데 대해서 철거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을 지키는 대통령 후보의 자세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안보 주권은 주권대로 가고 외교 관계는 외교 관계대로 풀어야 유능한 대통령이죠. 한 가지를 취소하고 한 가지를 희생하고 가면 되겠습니까? 근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이거 달린 지금 문제를 취소하자고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입장은 제대로 사드 어떤 철거 부분은 없다.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께서 그렇게 얘기한 건 2017년도. 그래서 계속 발전해 오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논박을 하시죠. 아, 철거 안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지금 그렇게 철거했다고 얘기를 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아니 CCTV를 통해서 중국 전역의 방송 CCTV 포를 통해서 나갔습니다. 당시에 그랬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이 안보 관련 토론은 오늘 저녁 사자 토론, 이 대선 후보들의 사자 토론에서도 활발한 토론이 예상이 돼서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